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존 로, 아담 스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 슌페터와 케인스가 존경한 경제학자죠. 1671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돈의 속성을 깨우칩니다. 금세공업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잇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업을 가르쳤죠. 왜 금세공업이 아닌 은행업이었을까요? 이때의 금세공업자는 은행의 역할도 맡았기 때문입니다. 종이화폐가 등장하기 전 주로 통용되던 화폐는 주화였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과거의 주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구성이었습니다. 대개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많이 물렀죠. 따라서 일부러 주화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게 돈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부 사람들은 테두리를 깎거나 가죽 가방에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주화를 훼손했고, 그렇게 나온 가루를 모아 위패를 생산했으며 실제 거래에 활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작 뉴턴과 화폐 제조 기술의 발달로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죠. 이에 금세공업자의 역할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들은 제작자로서 주화의 순도와 무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양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튼튼한 금고 또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위패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은 자연스레 금세공업자를 찾았고, 금세공업자는 주화를 맡아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를 증명하는 예금 증서를 발급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금자들이 다시 주화를 찾기는커녕 자신이 발급해준 예금 증서를 거래에 활용하는 걸 목격해요. 예금자들도 귀찮았던 거죠. 큰 돈을 사용할 때마다 금세공업자를 찾아가느니 그냥 간편하게 예금 증서를 넘기길 택한 겁니다. 여기서 금세공업자는 큰 깨달음을 얻어요. 신용, 예금자와 예금 증서를 받아든 사람들 모두 금세공업자인 나를 신용한다는 걸 알아챘죠. 누구든 언제든 이 예금 증서를 들고 찾아오면 출금이 가능하다는 확신. 그렇기에 출금하려 찾아오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는 사실. 이때부터 금세공업자는 실제 예금을 하지 않아도 원금의 이자까지 갚는다고 약속만 하면 예금 증서를 발행해주기 시작합니다. 대출, 금세공업자에 의한 신용화폐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 또한 신용을 통해 가능한 일이고, 금세공업자는 대출로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훗날 예금자의 항의가 빗발치자 예금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은행의 기원입니다. 존 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며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요. 신용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양의 예금 증서를 발행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은행업의 비밀을 알아냈죠. 그러나 이때 그는 별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아직 어렸던 그는 그런 정직한 사업보다는 도박과 여자에 더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로 인해 고초를 겪게 되었죠. 1688년 아버지를 잃은 그는 방황을 시작합니다. 가업을 내팽개치고 런던으로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도박을 하다 크게 잃은 것도 모자라 유부녀한테 추근대다 그녀의 남편과 결투를 벌이기까지 했죠. 그는 이 결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체포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요. 다행히 곧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죠. 하지만 유족의 항소로 또다시 구금되며 기어코 탈옥을 감행합니다. 탈옥 후 존 로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왜 암스테르담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곳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 그리고 중앙은행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선진 금융을 접하면서 자신이 한낱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깨달아요. 그동안 아버지께 배운 건 동네의 구멍가게에서나 먹히는 전략임을 깨달았죠. 그는 이곳에서 금세공업자를 넘어 국가가 보증하는 예금 증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겪습니다. 그는 곧장 고국에 돌아가 화폐와 무역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파를 했죠. 책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네덜란드를 따라하자는 것이 아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제시했어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국가 부채를 재조정하자는 게 주된 구상이었죠. 그러나 너무 급진적인 탓에 거부되었습니다. 설상가상 1707년 스코틀랜드가 다리앤갭 개발에 실패하면서 국가 부도를 겪어요. 이로 인해 잉글랜드와 통합을 추진하게 되자 결국 그는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존 로는 또다시 유럽을 떠돕니다. 무려 10년이나요. 그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이론을 싹 틔울 곳을 찾아다녔죠. 곧 프랑스, 네덜란드, 베네치아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중 특히 프랑스의 열과성을 기울여요. 이때 프랑스는 오랜 전쟁과 한파 그리고 역병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죠. 루이 14세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국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베르사유 궁전과 명품 그리고 문화예술은 모두 그의 재무총감 콜베르의 작품이에요. 그런 그의 사후 루이는 마구잡이로 돈을 지출했죠. 그는 매 전쟁
전쟁마다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귀족들이 그 국채를 사주는 식으로 군비를 조달했고요. 루이는 채무자로서 국채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교정국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어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귀족에게 갚아야 했죠. 하지만 그의 전쟁은 늘 실패했습니다. 이길 때도 질 때도 무엇 하나 끝맺음이 확실하지 못하니 이도 저도 아닌 결과만 남겼어요. 애매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도리어 그의 호승심을 자극했고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전쟁들을 이어갔으며 끝내 콜베르가 잘 정립해놓은 조세 징수권마저 손대고 말았죠. 그렇게 국가의 미래까지 전부 건 루이의 베팅은 국가 예산의 19배에 달하는 부채만을 남긴 채 저참히 막을 내리고 맙니다. 존 로는 이런 프랑스이기에 분명 자신의 이론을 받아들이리라 확신했어요. 옛말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프랑스에는 이미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물론 10년에 떠돌아야 했던 만큼 젖술에 배부를 순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그의 이론을 검토한 건 루이가 죽고 난 뒤인 1715년 10월. 현실적으로 타국 출신의 범죄자 신분인 그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루이 15세의 섭정 필리프도 무턱대고 외부 인사의 자문을 받기보다는 자생 방안을 모색했죠. 그러나 이미 국가는 극단적인 개혁 외에 회생 불가했습니다. 귀족들이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전국적인 감사를 진행해 있는 자들의 부정축제를 잡아내 국고로 환수하려 했으나 태양왕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없어진 지금 여태까지 그들을 옥죄해온 구성력 또한 사라진 지 오래죠. 더욱이 그 역시 귀족들의 도움으로 단독 섭정이 된 만큼 쉬이 그들을 복종시킬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상황은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켜요. 1716년 어느 날 필리프는 존 로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존 로는 먼저 개인들에게 부여한 독점권과 조세 징수의 도급을 철폐하고 중앙은행과 공기업을 설립하여 일국의 모든 금융 및 무역을 담당하도록 주문해요. 또한 주화를 신용화폐로 대체한 다음 양적 완화를 통해 산업을 자극하고 국채와 공기업 주식의 막교환을 권장했죠. 그리하면 세금과 무역 등에서 발생한 독점 이윤과 국채의 소각으로 국가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급증해 경기가 부양되죠. 경기가 부양되면 자연스레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도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국채를 주고 주식을 사야 해요. 게다가 양적 완화로 통화 가치는 하락할 테니 국채의 이자 부담도 낮아질 테죠. 채권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높아진 주식 수요는 또다시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완벽한 선순환. 그야말로 돈이 돈을 부르는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나요? 물론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하죠. 하나는 무분별한 화폐 남발을 금할 것. 양적 완화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따라붙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활력을 풀어넣어주듯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경기 부양에 도움돼요.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나죠. 과거 흥선대원군이 구태여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며 찍어낸 당백전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성 있는 공기업을 유치할 것. 당연한 얘기예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기업 실적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이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죠. 어찌 보면 둘 다 신용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화폐와 주식의 가치가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과연 프랑스는 이 신용을 잘 지켜냈을까요? 필리프는 존 로의 자문을 받고도 주저합니다. 분명 그에게 기대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냥 따르기에도 위험 부담이 높았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직 증명되지도 않은 그의 이론을 위해 국가를 실험실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를 재정 책임자로 임명해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할 것을 명해요. 이에 존 로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죠. 왜 화폐 개혁이었을까요? 이때 프랑스는 귀금속 부족으로 주화 발행의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돈이 돌지 못하고 있는데 통화 공급량마저 감소하니 시장은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버렸죠. 현실적으로 귀금속 부족 현상은 당장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서 갑자기 광맥이 터지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로 화폐 개혁을 통해 강제로 돈이 돌게끔 유도했죠. 그는 가장 먼저 프랑스 최초의 은행 뱅크 제너럴을 설립해요.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최초의 지폐 리브르죠. 그런데 그냥 지폐를 찍어대기만 해서는 아무도 사용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리브르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낼 때 반드시 리브르로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은행에는 금화와 은화 같은 실질적 가치를 지닌 실물 화폐가 쌓여갔고 시장에는 그보다 더 많은 리브르, 즉 명목 화폐가 공급되니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이 일을 계기로 존 로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프랑스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곧바로 그는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건 바로 양적 완화였죠. 그냥 양적 완화도 아니고 토지를 담보로 한 대규모 화폐 발행을 계획했는데요.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시시피였죠.
왜 다른 곳도 아닌 미시시피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담보물의 가치. 앞서 언급했듯 미시시피는 프랑스령 식민지주, 정확히는 루이지앵으로 누벨 프랑스의 한 관할지예요. 그러나 명색에 루이 14세 이름을 따 명명한 것과 달리 대부분 척박했습니다. 마땅한 산업도 없어 비버 사냥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였죠. 그에 비해 옆 동네와 아랫 동네는 연일 대박을 터뜨려요. 영국과 스페인이 담배 농사에 성공하며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식민주의 하에 열강들이 모두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프랑스인들의 눈에 미시시피는 기회의 땅처럼 보였죠. 두 번째, 물리적 거리. 파리에서 미시시피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비슷한 시기 런던에서 버지니아까지 5개월이 걸렸으니 여기도 그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겠죠.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지 않는 한 채무자 측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존 로도 이 점을 노려 대대적인 식민지화를 옹호하는 대규모 선전작전을 펼칩니다. 북문에는 금광을 발견했다고 하죠. 채권자를 속이려면 무슨 말인들 못하랴 싶지만 진짜 그랬는지 출처는 따로 없네요. 확실한 건 그는 이 먼 땅을 개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미시시피가 선정되었죠. 1717년 존 로는 미시시피 회사를 인수해요. 사장이 된 그는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담아 사명을 서방회사로 바꿉니다. 본격적으로 미시시피 계획이 전개되는 순간이었죠. 필리프도 계획에 발맞춰 움직여요. 존 로가 서방회사를 출범시키자 공식적으로 북아메리카와 서인도 제도를 아우르는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기간만 25년이나 되는 독점권이었죠. 그의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1718년 제너럴뱅크를 무려 로얄뱅크로 승격시켰습니다. 국유화, 일반 사설업체에 불과했던 곳을 국가 소유로 이전함으로써 은행은 더 높은 신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로얄뱅크에서 발행하는 모든 화폐는 국왕 루이 15세에 의해 보증됨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렇게 존 로는 필리프를 등에 업고 마음껏 활개칩니다. 대중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 루이지앵으로 정착민을 보냈죠. 1718년 고작 700명이 살고 있던 곳에 배가 넘는 800명을 이주시켜요. 그만큼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죠. 사실 그가 보냈다는 정착민이 독일 점령지 주민과 죄수 그리고 창녀들로 구성되었거든요. 물론 당시 신대륙이 자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박해 피해자와 거리의 불황자 그리고 한탕주의자 등 주로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야만 할 정도의 사연이 있지 않고서야 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런데 존 로는 실제 정착 여부와 관계없이 머릿수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모아 강제로 가정을 꾸리게 하는 등 반인륜적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후 타 무역 회사들을 대부분 흡수하고 사업 구조를 인도 그룹으로 재편하며 모든 해역에서의 무역 독점권을 장악했죠. 필요한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이쯤 되면 일반 대중들 역시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 존 로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두 사람 또한 이에 부응하듯 한 가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죠. 대망의 1719년 필리프는 존 로에게 신주 발행을 승인합니다. 2,500만 리브르를 대출해주어 액면가 500리브르로 하여 총 5만 주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했어요. 존 로는 이 중 일정 부분을 선수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다달이 갚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죠. 이 소식에 파리 전체가 들썩입니다. 그야말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주식이 거래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신주를 발행한 지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나 뛰었죠. 가능성을 확인한 존 로는 이 기세를 몰아 저번보다 더 큰 규모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무려 60배에 달하는 15억 리브르를 대출받아 30만 주를 공급했어요. 이제 회사의 대출은 연간 국가 예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고 주식을 사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에는 한 가지 핵심이 있었죠. 그건 바로 불공정 거래입니다. 존 로는 주식을 무조건 채권이나 어음으로 사게 했어요. 애당초 미시시피 계획의 목적은 국가부채의 탕감이죠. 더욱이 은행과 회사의 자본금 그리고 주식 전부 국가부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은 거고요. 더욱이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죠. 마치 우선주처럼 배당만 지급받을 뿐 의결권은 국가에 의해 제어되었어요. 사실상 채권자에서 주주로, 이자에서 배당으로 명칭만 바뀌고 오히려 국가는 고액의 채무 상환에서 면제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들이 흔쾌히 주식을 산 이유는 역시 높은 주가 상승률 때문이죠. 1719년 5월에서 12월 사이 동안 500리브르에서 10,000리브르를 달성하는 아름다운 곡선은 이 모든 불공정을 감수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주식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부주함부터 하녀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수백만 리브레를 챙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백만장자라는 말이 이때 탄생했죠. 백만장자의 등장은 대중의 투기 열풍을 더욱 부추겼어요. 눈먼 돈을 향한 뜬 소문도 마구 생겨났습니다. 어느 귀부인은 주식이 너무 사고 싶은 나머지 일부러 존로에 맞춰와 교통사고를 냈다느니, 어느 마부는 심부름을 다녀온 사이 주가가 2배로 올라 자신의 마부를 고용했다느니, 두바이 거지처럼 곱사등이들이 증권거래소 앞에서 자기 등을 서명대로 내주고 큰 돈을 벌었다느니 온갖 이야기가 나돌았죠. 그러나 거품은 언젠가 터지긴 마련이에요. 곧 악몽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720년 가파르게 오르는 주가만큼이나 인플레이션도 심각했죠. 이를 해결하고자 필리프는 존 로를 재무총감으로 임명하는데요. 재무총감이 된 그는 얼마 못 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죠. 주가가 예전만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주주들은 매도를 선택할 거예요. 그 순간 거품은 펑 하고 터질 겁니다. 물론 반대로 국가 생산량을 늘려 물건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 자사의 부실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끝내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주가를 9,000리브르 선에 동결시킵니다.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왔죠. 특히 콩티 왕자는 대놓고 그에게 항의했는데요. 그는 지폐를 가득 실은 마차 석대까지 대동해 금태환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주주들로 하여금 존로에 대한 불신을 품기에 충분했죠. 콩티 왕자의 금태환 요구에 장내가 술렁입니다. 모두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찾아온 거죠. 현재 횡보장은 한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역대 FRB 의장의 말처럼 한 사람의 선택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은행으로 달려가 금퇴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뱅크런, 은행에게 사용 선고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은행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못 바꿔줬죠. 그도 그럴 게 금보유고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한 지 오래니까요. 끝내 그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은행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죠. 이미 그의 시스템은 신용을 완전히 잃었어요. 더는 마땅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발악했죠. 그는 열흘 만에 은행 문을 열어요. 대신 1인당 금퇴한 액수를 제한합니다. 당시 로얄뱅크의 지급준 비율은 20%로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부도를 막아보려 했죠. 그러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향한 행렬은 길게 늘어서요.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소식에 주주들 또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인도 회사가 배당을 지폐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증권거래소 앞 역시 북새통을 이뤄요. 반토막난 주식과 절반 넘게 오른 식품 가격, 모든 걸 잃게 생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곧 폭동이 일어났죠. 은행을 습격하고 광장을 점거했으며 금융가들에게 사적 제재를 가했어요. 평화는 깨졌습니다. 국가도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일으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해 9월 마르세유 대역병이 창궐합니다. 전염병은 국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죠. 특히 인도 회사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기업에게는 더 치명적이에요. 이제는 정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필리프는 간단한 길을 택했죠.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존 로에게 돌려요. 물론 그가 주동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함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필리프는 잘못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죠. 직원의 실수는 오롯이 사장의 몫이에요. 게다가 존 로를 중용한 것도 본인이었습니다. 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다행히 그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이는 존 로의 특수성 덕분이었습니다. 잘할 땐 그렇게 죽여 세웠으면서 막상 사건이 터지니 이전 경력들을 들먹이기 시작했죠. 특히 외국인 범죄자라는 타이틀은 그를 희생양 삼기에 탁월했고요. 그래놓고 필리프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선심 쓰듯 그의 야반 도주를 도왔죠. 사실 그가 해외를 떠도는 동안 국내를 수습할 생각이었으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는 가진 재산과 가족 모두 뒤로 한 채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존 로는 급속도로 망가졌죠. 과거의 영광에 취한 것인지 이전 번영을 되찾고 싶었던 건지 예전 버릇이 다시 나왔어요. 가난한 처지에 도박을 달고 삽니다. 프랑스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해 계속 떠돌았죠. 영국이 진작 그를 사면해 주었건늘 남은 여생 맘 편히 고향에 내려가 살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23년 필리프가 사망하면서 그의 화려한 재기는 좌절되었죠. 결국 그는 베니스로 돌아가 폐렴을 겪다 쓸쓸하게 사망해요.
명예욕은 높았으나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살지 않았고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지만 그 또한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으며 한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짧게나마 시대를 풍미했던 그가 그저 한낱 사기꾼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존 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다고 영상도 끝내면 뭔가 찝찝하죠. 지금부터는 미시시피 거품 사태가 남긴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존 로가 떠난 뒤 프랑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외로 별일 없었죠. 필리프가 발빠르게 대처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비자위원회라는 걸 설립했는데요. 그곳에서 모든 진상 파악 및 수습을 하도록 지시했죠. 조사 결과 약 5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치였는데요. 다행히 이 중 절반은 피해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죠. 위원회는 현대의 예금자 보호법처럼 소액 피해자들에 한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게는 무자비했어요. 투자와 투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투기로 판명나면 가차없이 처벌했죠. 투기꾼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1715년 기준 프랑스 인구는 대략 1,400만 내지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그중 약 13%만이 존 로의 시스템을 경험했으며 실제로 피해를 본 건 전체 인구 대비 4%도 안 되었거든요. 100명 중 4명꼴. 관점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죠. 하지만 이 중 40%도 전액 보상을 받았으니 나머지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해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국가는 당초 목표를 달성해요. 소수라 할지라도 투기꾼의 물량이 상당했죠. 무려 루이 14세가 사망할 때 남긴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추가로 이 사태를 촉발시킨 콩티 왕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위원회 의장이 군수업자여서 그런지 힘있는 자들의 증거를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국가의 회생을 위해 애꿎은 개미들만 희생된 겁니다. 또 어떤 교훈이 있었을까요? 신용경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죠. 무엇보다 은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도 그러한데요.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아 은행들은 사명의 뱅크 대신 소시에테나 크레디를 사용하고 있죠. 만약 프랑스를 여행하다 방크라는 단어를 보게 되신다면 그건 로얄뱅크의 후신 방크 드 프랑스이거나 외국계 은행일 겁니다. 여성의 주식 투자도 금지되었어요. 왜냐하면 미시시피 거품 사태 당시 많은 여성들이 폭동에 가담했다죠.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소수의 행동이 전체 인식인 양 더 부각되고 왜곡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는 단호했죠. 19세기에 들어서야 천천히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816년 견학 차원에서만 여성의 증권거래소 출입을 허락했고 1946년이 되어서야 헌법으로 그 권리를 복원해 주었는데요. 정작 제대로 시행된 건 1967년부터였죠. 파리 증권거래소의 최초 여성 회장이 탄생한 것도 2021년이므로 사실상 꽤 오랫동안 차별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루이지앵 매도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면 패가망신당한다는 말이 생겨났듯 당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루이지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죠. 재미있게도 프랑스가 루이지앵을 팔게 된 건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공화국이 들어서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주변국들이 대프랑스 동맹전쟁을 일으켰어요. 설상가상 IT에도 혁명이 일어났죠. 나폴레옹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곳에 신경 쓸 수 없기에 전선을 최대한 좁혀야 했어요. 그래서 1803년 미국에게 루이지앵을 팔기로 결심한 거죠.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 참 아쉬운 결정입니다. 만약 끝까지 지켜냈더라면 적어도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지 못했을 테죠.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린 것도 멀로 독트린을 선언하며 고립주의를 택할 수 있었던 것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본토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도 전부 루이지앵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여하튼 미국 영토가 된 루이지앵은 여전히 프랑스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명도 루이지앵은 루이지애나로 누벨 오를레앙은 뉴올리언스로 바뀌었을 뿐 루이 14세와 필리페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특히 뉴올리언스의 경우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륙법을 사용한다네요. 마지막은 현대 화폐 시스템의 재정립입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져요. 그러자 미국은 전후의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죠.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자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근본이자를 채택할 것을 주장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본이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담당해왔죠. 그런데 전쟁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 물자와 전쟁 배상금을 전부 금으로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덕분에 종전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을 무려 70%나 보유하게 되었어요. 미국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앞으로 35달러당 금 1온스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모두 금본위제를 포기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들도 이때는 받는 것 외에 딱히 방도가 없었기에 순순히 따랐어요.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상황이 급변했죠. 지속된 국제 수지의 적자로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서독과 일본의 성장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도 줄어들었으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집니다. 이에 프랑스는 PTSD를 느껴요. 당시의 미국 상황이 미시시피 거품 사태와 겹쳐 보였죠. 결국 드골의 미국의 금태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뒤이어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자 닉슨은 불태안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닉슨 쇼크 이후 세계는 비로소 신용화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존 로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 200년이 더 지나서야 이루어졌죠. 국가가 국채를 담보로 은행권을 발행하는 시대에 적어도 그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금이든 달러든 비트코인이든 다 똑같죠. 거래수단으로서 가치를 잃으면 쓸모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 그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질 테죠. 1722년 드디어 루이 15세가 성년을 맞이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관식을 치른 그는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필리프의 자진 사퇴로 실권까지 돌려받게 되니 마침내 프랑스에서 루이 15세의 시대가 개막했죠. 이로 인해 그의 대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어린 왕에 대해 거는 기대가 매우 컸어요. 여기에는 그의 잘생긴 외모가 한몫했죠. 루이는 태어날 때부터 매력적인 외모를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의 외모에 관한 일화는 여럿 있는데요. 하나는 7살 때의 일이었죠. 당시 표트르 대제가 프랑스와의 수교를 위해 베르사유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베르사유의 주인으로서 그를 직접 맞이했는데요. 분명 평범한 접견 자리였죠.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제가 멀리서 다가오는 루이를 보더니 대뜸 그를 번쩍 들어올리고는 품에 안은 채 비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프랑스 전체가 내 손 안에 있다고 표현까지 했죠. 이건 명백히 왕실의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욱이 대관식을 치르기 전이기는 하나 루이는 엄연한 한 국가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그 정도로 그의 외모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귀여웠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실제로 그럴 만도 한 것이 대제는 지금도 매우 큰 키인 2m가 넘는 초장신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둘의 나이는 무려 38살 차이. 사실상 할아버지와 손자를 보는 듯 했을 거예요. 이제 막 1m를 간신히 넘었을 것 같은 아이가 왕이랍시고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어느 누가 그의 면전에 대고 귀엽지 않다며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여움은 확실한 무기였죠. 루이의 외모에 관한 일화는 또 있습니다. 바로 그의 대관식 날 기록된 내용이죠. 랭스에서 열린 대관식 아침에 그가 입은 긴 옷과 은색 모자는 사랑의 신 에로스를 연상케 하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 당시 그의 모습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본 적이 없다. 실로 엄청난 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토록 칭찬이 자자한지 정말 궁금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잘생기기만 했다면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 테죠. 빼어난 외관이 정치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사실 국민들이 국왕의 외모에 열광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집안 내력 때문이죠. 루이는 증조 할아버지인 루이 14세를 제외한 가족 전부 천연두로 이뤄요. 할아버지부터 부모님 그리고 형까지 모조리 천연두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함께 알았지만 홀로 살아남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그만이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대 의학 이론상 천연두의 치료법은 사유치료 외에 딱히 없었죠. 사람의 몸은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에 따라 그의 형 브루타뉴 공장 루이는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피를 뽑혔고 당연히 낫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가다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해요. 두 형제의 가정교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루이에게 달려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루이의 사유치료를 강력히 반대했죠. 대신 그가 완쾌할 때까지 곁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고 지극정성 간호했어요. 루이는 그녀의 헌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오로지 결과, 오직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에만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당대인의 눈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루이가 진정 절대왕정에 어울리는 군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천연도 발병 시 피부에 발진 부위를 긁거나 터놓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하죠. 앞서 살펴본 일화들로 미루어 봤을 때 천연두는 그의 목숨은 고사하고 그 흔한 흉터 하나 남기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 더욱 그를 병마도 이겨낸 선택받은 인간이라며 그 상징과도 같은 그의 얼굴에 더 열광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루이는 친정을 선포하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게 대관식을 치렀다 한들 그는 아직 어렸거든요. 이제 겨우 14살에 불과했습니다. 고로 그는 또다시 섭정을 임명하게 되었죠. 부르봉 공작 루이 4세. 왕실의 또 다른 반개 가문 출신인 그가 새로운 섭정 자리에 올라요. 사실 그는 필리프를 실각시킨 가장 큰 주역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래전부터 반목했죠. 필리프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왕족들의 견제를 받아왔는데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군 복무 당시 그가 활약할 때마다 주변인들은 그를 콩대공에 빗대어 지켜세웠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콩대공은 지난 프롱드난의 주역으로 17세기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에요. 그리고 부르봉은 그 콩대공의 증손자였습니다. 아참 떠는 자들이 필리프에게 잘 보이고자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를 들먹이는 꼴이 퍽 꼴사나웠죠. 당시의 분란은 루이 14세의 중재로 봉합되었으나 이후 루이 14세가 죽고 필리프가 섭정이 되면서 다시 터져나오고 말아요. 부르봉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실속을 차렸습니다. 특히 사촌이자 매부인 콩티 왕자가 존로를 찾아와 금태환을 요구했을 당시 그 역시 곁에서 함께 나서 미시시피 거품 붕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필리프 또한 그가 자신에게 품은 사감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섭정에서 물러나면서도 안전장치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거였죠. 귀욤 듀부아. 그는 필리프의 오랜 스승이자 프랑스 최고의 성직자인 추기경이에요. 한마디로 부르봉도 함부로 못할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총리라는 직함도 섭정이 명예직이라면 실질적 권한은 대부분 총리가 행사했기에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듀부아가 워낙 고령이었던지라 몇 달도 안 돼서 그만 사망하고 말아요. 다급해진 필리프는 루이와 상의하면서까지 총리직에 집착합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프랑스 역사상 왕족이 총리를 맡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는 궁지에 몰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도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말았죠. 이제 모든 방해꾼이 없어진 지금 부르봉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전 정권 지우기였습니다. 그간 필리프가 해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 일환으로 루이의 혼인을 서둘러요. 왜 그랬을까요? 현재 부르봉 왕가의 직계 후손은 루이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천연두를 앓은 전적이 있으며 만약 그가 후계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경우 차기 국왕은 필리프의 아들 몫이었죠. 그것만큼은 절대 아니 될 일이었어요. 일찍이 그의 정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중인데 만에 하나 그가 왕이 되어 돌아온다면 반대로 자신이 제거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르봉은 루이만을 위한 프로듀스 101을 개최했죠. 온 유럽에 루이의 신부감을 찾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려 지원을 독려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루이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1715년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필리프와 오기스트의 공동섭정 문제가 불거졌죠. 그러나 필리프의 정치력에 오기스트가 밀려나고 이에 분노한 오기스트의 아내가 스페인 국왕과 작당을 모의하니 그게 셀레말의 음모였습니다. 문제는 그 음모가 꼬리를 밝혀 금세 들통나고 말아요. 감정이 상한 필리프는 주변국들과 합심하여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날렸죠. 이후 사국 동맹 전쟁에서 패한 필리페는 프랑스를 향한 미련을 완전히 버립니다. 필리프도 사실상 형제국인 스페인을 용서하고 혼인 동맹을 통해 양 가문의 결속을 다져요. 이때 루이와 필리페의 장녀 마리아나 빅토리아의 약혼이 이루어졌죠. 필리페는 혹여 뒷말이 나올까 두려워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딸을 프랑스로 보냅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3살에 불과했어요. 부르봉이 필리프를 밀어내고 섭정의 자리에 오른 게 1723년이니 이제 겨우 5살이 되었을 테죠. 이건 기회였습니다. 부르봉은 예비 왕비의 나이를 꼬집어 나라의 형평상 그녀가 다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두 사람의 약혼을 파기해요. 당연히 필리페의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장차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을 통치하는 막강한 군주로 거듭날 테지만 지금 프랑스 왕실에게 필요한 건 최소 10년 이상 애지중지 돌보며 키워내야 할 왕비가 아닌 당장이라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준비된 왕비였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했고
예정대로 루이만을 위한 프로듀스 101이 개최되었으며 유럽 전역에서 총 99명의 여성들이 지원서를 제출했죠. 과연 최종적으로 그의 선택을 받은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루이 15세가 신부감을 찾는다는 소식에 온 유럽이 들썩입니다. 그도 그럴 게 썩어도 준치라고. 아무리 선왕이었던 루이 14세가 국정을 어지럽혀 놓았어도 프랑스는 대국이었죠. 그런 국가에서 그것도 왕의 배필을 찾는다고 하니 당연히 너도 나도 자신의 딸을 후보로 밀어넣었어요. 높은 경쟁률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유럽의 어느 왕가부터 한미한 가문의 영주들까지 마치 우리들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기대하듯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일단 전부 지원서를 내밀었죠. 이에 왕실은 쉽게 갔어요. 귀천 상훈 배제 원칙을 적용하여 상향 지원자들을 바로 배제했습니다. 그래도 2차에 진출한 후보만 99명이나 되었죠. 이후 왕실은 루이와 비슷한 또래만 남겨요. 그러자 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기 시작했죠. 특히 앞서 살펴봤듯이 타산 가능 여부를 최우선 조건으로 삼았는데요. 그리하여 최종에서 4명의 후보자만 남게 됩니다. 영국의 공주 앤과 아멜리아, 콩대 가문의 루이스와 알렉산드린이 각각 이름을 올렸죠. 드디어 이 중 한 명만 고르면 되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최종 선택은 다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배후에는 부르봉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영국의 공주들은 그와 정치적으로 엮여 있었어요. 다른 두 사람도 다름 아닌 부르봉의 여동생이랍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고로 반대파와 부딪혀 무산돼요. 결국 전부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르봉은 발빠르게 움직였죠. 일부러 탈락자들 중 가장 형편없는 출신을 찾았어요.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접점이 전혀 없을 거고 오히려 자신에게 부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레슈친스카. 그녀는 폴란드의 몰락한 왕족입니다. 솔직히 왕족이라는 것부터 조금 애매하죠. 그녀의 가문 자체는 나름 폴란드 내에서 유서 깊으나 실제로 왕을 배출한 건 그녀의 아버지 스타니스와프 1세뿐이며 그마저도 고작 5년 만에 폐위되었거든요. 오히려 멀쩡히 살아있는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꿰찼다가 쫓겨났으니 반역자의 집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목숨만 부지한 채 망명길에 오른 그녀의 가족은 정처 없이 떠돌았죠. 초기에는 자신의 왕위에 앉혀준 스웨덴에 의탁했는데요. 이조차 상황이 여의치 않아 흘러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당시 루이의 섭정이었던 필리프는 두 팔 벌려 환영했죠. 스타니스와프가 자진해서 퇴위한 만큼 계승권은 유지되었으므로 여차하면 폴란드에 개입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알자스에 있는 작은 저택을 내어주고 연금도 제법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필리프가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말았죠. 더욱이 여간에서는 스타니스와프가 보기에 성공할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자연스럽게 프랑스 내에서 돈이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줄어드는 관심에 비례하여 연금도 적어지고 어떨 땐 까먹기도 했죠. 얹혀 사는 주제에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하겠냐마는 이들의 처지는 그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허덕여요. 하인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옷 살 돈이 없어 기워입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스타니스와프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처럼 언젠가 다시 재기할 날이 찾아오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증거로 없는 형편에도 딸에 대한 교육만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죠. 레슈친스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인내심을 기르고 배고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녀는 아버지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은 그녀의 언니를 데려갈 정도로 혹독했지만 시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녀는 한층 더 단단해졌죠. 그녀의 유일한 단점은 아버지를 닮은 외모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조차 승화시킬 정도로 다양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음악과 춤, 그리고 교양의 외국어 등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었고 특히 우아한 태도와 기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으며 늘씬한 몸매까지 더해져 세련된 미녀로 알려졌죠. 이때부터 그녀를 향한 청혼서가 쏟아져요. 슬슬 결실을 맺을 차례가 온 겁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혼처를 물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늘 가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괜찮은 남자를 찾으면 형편없는 결혼 지참금 때문에 또는 별 볼 일 없는 신분 때문에 거절당하기 십상이고 정작 먼저 다가오는 남자는 반대로 신분이 낮아 곤란했죠.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요. 슬슬 꽉 차가는 홍기에 모두 압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끝없는 기다림은 기회로 작용했죠. 바로 이 순간 부르봉이 구세주처럼
것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혼담이 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그것도 국혼을 주선했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부르봉에게는 프리부인이라고 하는 정부가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혼사는 바로 그녀가 꾸민 일이었어요. 그는 일찍이 전처와 사별한 뒤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던 그는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재혼이 불가피했죠. 그녀의 입장에서 웬만하면 만만한 상대를 후처로 맞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레슈친스카였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두 사람의 혼사는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로 어그러지고 말았죠. 따라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의하고라도 맺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 거예요. 부르봉의 뜻밖의 추천에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딱히 반대하지도 않았죠. 정확히는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훌륭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몰라서였죠. 반대를 하려면 적어도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왕실내 그 누구도 그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초에 2차 탈락자가 패자부활전으로 살아남을 줄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그녀의 입장에서 실로 횡재나 다름없었죠. 그동안 겪은 모든 시련이 그녀를 왕비로 만들어주기 위한 발판이 된 거니까요. 이후 왕실은 그녀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소식을 들은 스타니스와프는 아내와 딸을 부둥켜 안고 감격했죠. 그토록 바라고 바란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데 하물며 생판남이 신데렐라가 되었죠.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뒤따릅니다. 그녀의 장점은 곧 단점이 되었어요. 그녀가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정치적 배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뒤집으면 프랑스는 이 국혼으로 그 어떤 부와 명예 그리고 동맹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해요. 도리어 안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끼쳤지 결코 이득을 볼 상황은 아니었죠. 실제로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쳐 한동안 외교적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준비된 여성이라는 점이었죠. 루이보다 7살 연상이기는 하나 아직 20대 초반이었던지라 오히려 당장 아이를 가지기 적합했던 겁니다. 그러자 결혼식 전 신부가 못생기고 간질이 있으며 불임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이로 인해 그녀는 건강검진을 통해 월경까지 증명해가며 자신의 생식 능력의 건재함을 드러내야 했죠. 물론 그녀가 이 모든 논란에 맞서 속 시원하게 해명을 내놓아도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에 프리부인은 그녀에게 초상화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어차피 남들이 백날 떠들어봐야 국왕이 마음에 든다 말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줄 초상화를 그리게 한 겁니다. 그녀의 초상화를 받아든 루이는 그야말로 넋을 잃었죠.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마주한 듯 한참을 보더니 겨우 입을 떼요. 제가 지금까지 본 여성 중 가장 사랑스럽네요. 이제 대중이 입을 다물 차례가 온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그녀의 외모는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고 했어요. 도대체 루이는 그녀의 초상화에서 어떤 매력을 느낀 걸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었죠. 그녀가 초상화를 준비할 적에 프리부인이 한 장의 그림을 보내옵니다. 그 그림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루이의 모친 마리 아델라이드가 그려져 있었어요. 부인은 그녀가 외모만큼은 왕대비와 많이 닮았다는 점을 착안했죠. 비록 두 사람의 체형은 전혀 달랐지만 보내준 그림을 참고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비슷하게 가져가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의도는 적중해요. 루이는 평소 어머니의 초상화를 방에 걸어둘 정도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사무쳤죠. 그런 그에게 어머니를 똑 닮은 여성이 등장했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1725년 마침내 루이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당시 신랑은 15살, 신부는 22살, 그야말로 꼬마 신랑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루이는 그녀에게 눈길을 떼지 못했다고 해요.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첫눈에 반했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그녀도 천사처럼 잘생긴 왕과 사랑에 빠져요. 도무지 국혼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의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